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미래교육 시민연대와 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공동 기획하고 주관하는 도노인문학 특강교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유문상이고요. 그리고 그 연락처는 이 이름 옆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관광대학교 예래 교수로 재임하고 있고요. 인문학 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으로는 세종미래교육 시민연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강좌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독서는 왜 하는가? 특히 왜 인문고전을 읽는가? 이러한 질문을 종종 우리 자신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논어에는 여기에 관해서 그 공자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어요. 논어 의정편에 보면은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여기서 이제 인습이라는 것은 전하여 내려온 것을 배운다 이 뜻이죠. 그래서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덜어낸 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여 그 덜어내거나 보탠 것을 알 수 있다. 혹시 주나라의 뒤를 잇는 자가 있으면 비록 백세의 뒤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중국은 그 고대 왕조를 얘기할 때 하, 상,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나라는 달리 은나라고도 그래요. 본래는 상나라가 사실은 나라 이름입니다. 근데 은은 상나라의 수도예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상나라를 그냥 수도 이름을 따서 은나라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논어에도 이렇게 상나라 대신에 은나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그 하나라의 문화는 은나라에서, 은나라의 문화는 주나라에 그 가감된 것이 남아있다. 이 내용 하나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주나라의 뒤를 잇는 자가 있으면 백세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는 뭐예요? 주나라의 현재 문화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앞으로 이 주나라의 문화를 잇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배운다, 즉 책을 읽는다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이 논어의 다른 기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것으로 미루어 새것을 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자, 그 논어 원문이 온구이지신이죠. 온구이지신. 온자가 대필 온자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대표서 이자는 말리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대표서
그리하면 새 것을 알게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말, 이을, 이자를 빼서 우리는 보통 온고지신 이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은 옛것을 되핀다는 것을 옛것을 미루어서 지신 새 것을 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히 의사의라. 가히 이로써 의사, 의자는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란 의미는 옛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옛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 수 있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자가 스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넉넉한 자리가 아니죠. 네.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책 또는 고전을 읽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봅시다. 이 크리프턴 페디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전을 다시 읽게 되면 전보다 더 많이 자신을 발견한다. 자, 자신에 대한 성찰, 이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반성할 것이 있구나. 이러한 성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전을 읽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잠시 이 화면을 제가 내려보고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추석이 지났죠. 추석날 많은 가족이 모여서 서로 정담도 나누고 그리고 밀린 이야기도 하고 서로 좋았습니다. 저도 추석날 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 집에 와서 서로 이렇게 밀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근데 이 추석에 유달리 또 사람들이 그리워지죠. 이왕이면은 같이 있었으면 좋은데 먼저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죠. 저는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제가 이제 한창 공부를 할 때, 특히 이제 학위를 딸 때예요. 그때는 이제 이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방학 때 어머님의 집에 제가 머물렀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연구물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집에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막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밤 한 11시쯤 되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무슨 딸가락 소리를 내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문을 스르륵 열더니 얘야 이거 먹고 해라 하면서 그릇에 음식을 담은 것을 쓱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끓인 라면입니다. 저는 본래 그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됐다고 왜 이런 걸 끌어오시냐고 했더니 야 출출할 텐데 이거 먹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이제 끌어오신 거니까 일부러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어머니가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1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논문도 완성되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돌아가시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 야심한 밤이 되면은 어디선가 어머니가 제 문을 열고 그러면서 라면 끓인 걸 들이밀면서 얘야 이거 먹고 해라. 이 말이 꼭 들릴 것 같아요. 가끔 밤에 이 문 쪽을 이렇게 제가 주시하곤 합니다. 자,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재물을 남기시거나 어떤 부동산을 남기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한 것은 어머니의 어떤 유품, 유적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기신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논어라는 것도 공자가 남기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워하며 그 말씀을 음미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 논어뿐이겠습니까? 이 불교의 불경도 마찬가지죠. 자, 요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불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부처 석가모니가 인멸 후 1년이 지났어요.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그냥 석가의 말을 통으로 다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시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가섭존자가 부처의 법이 자꾸 이제 자칫하면은 이 변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스승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 해서 부처 인멸 후 1년 후에 그 석가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그 스승에게서 들은 말씀을 암송을 하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석가로부터 들은 얘기를 쭉 암송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그건 맞아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을 정리를 해서 부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정리된 것을 다시 또 통으로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또 세월이 100년이 지나요. 부처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암송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또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부처 인멸 후 100년 후 다시 또 제자들이 모입니다. 이거 갖다 2차 결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불교 교단도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돼요. 상자부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 불도를 닦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이 대중부들은 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자라고 하죠. 자, 이때 또 그 부처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이 스스로부터 들은 그 부처의 말씀을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교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러고서
또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그 석가의 제자들이 뭐예요? 이때 이것을 3차 결집이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이때는 문자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외우고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서로 대조해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것들을 부처의 말씀으로 정리를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불경이다 그래요. 자, 경, 이건 불경입니다. 율은 계율, 론은 경과 율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또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됐어요. 이 경율론을 3장이다 그래요. 세 가지가 숨어있다, 세 가지가 실려있다 이 뜻이죠. 3자니까 여러분들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단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야들하고 같이 다니는 스님이 누구예요? 삼장법사죠. 삼장법사의 삼장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경율론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 불교에서도 결국 부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이란 것이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사람을 기억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남긴 여타의 어떤 재물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 시대에 사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에게도 중요한 나의 의사표시의 전달 수단이면서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우리의 소중한 매개체이면서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불경에 보면은 대개가 이제 불경 첫 귀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 시, 아, 문이죠. 여시 이와 같이, 암은 나는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절에 자기들은 스승에게서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제자는 나도 이와 같이 들었느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불경에 보면요, 대개 첫 글자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논어라는 책,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자, 그럼 논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 후안의 반고가 저술한 한서 예문지 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물음에 대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저마다 적어둔 것이 있었는데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문인들이 서로 더불어 편집하고 편찬을 논의하여, 이게 논자예요. 논어할 때 논자가 논의했다. 무엇을? 말씀을. 그 말씀이란 뭐냐? 제자들과 사람들이 물음에 대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제자들이 스승에서 직접 들은 말을 논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논의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논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논어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했죠.
공자가 당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응답한 말,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말, 공자가 말한 것을 제자들이 직접 들은 내용에 관한 것,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서 논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출세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란 말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요때일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이전의 일이 되겠어요. 이 공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노나라 창평읍 추읍에서 태어났어요. 선조는 송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자의 아버지는 숭량흘이에요. 숭량흘. 근데 공자의 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공흘이에요. 근데 이제 자가 숭량입니다. 자는 이름 자자도 되고, 글자 자자도 되고, 사랑할 자자도 돼요. 이 자가. 여기서는 이름 자자야. 그래서 이제 이 유교에서는요, 성인이, 아이들이 20세가 됐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별도 이름을 줘줘요. 이것을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불교에 입문하신 분들에게 법명을 지어주잖아요. 세속 이름이 있지만은 새로이 불교 이름을 줘주고 이것도 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명을 지어주잖아요. 바로 유교에서는 본명 이외에 짓는 것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이름과 자를 섞어 쓰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공자 아버지가 공흘이지만은 자를 섞어서 숭량흘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 공자 아버지 흘은 안씨 집안 여자와 야합을 했다 들판에서 만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 아버지와 공자 어머니 안씨는 정식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자는 사생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들리는 말은 공자 아버지는 70대였고 공자 어머니 안씨는 10대의 소녀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공자는 태어날 때 머리가 한쪽에 쏙 들어가 있어서 마치 언덕 모형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구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즉 20세가 되었을 때 자를 지어줬으니 자가 중니 이렇게 돼요. 자, 공자의 본명은 공구, 그리고 자는 중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왜 공구지 공자냐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공자의 자는 아들 자자이지만은 존칭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공자는 공선생님 이 뜻이 있습니다. 맹자의 본래 이름은 맹가예요. 그런데 존칭을 써서 맹자, 아들 자자가 존칭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미사다. 전미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공자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공자가 태어난 나라는 노나라입니다. 노나라는 제후국이었어요. 이렇게 천자국이 있고 주변에 제후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천자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제후국들이 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처음 도읍지가 호경입니다. 이게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서쪽에 있다 하여 서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서주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71년까지 존속이 돼요.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수도를 옮깁니다. 어떻게 옮기냐? 호경에서 지금 보이죠? 여기 나급이라는 게 보이죠? 이 나급으로 옮겨요. 자, 수도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겼다 하여 동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동주는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눠져요. 춘추시대는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이걸 춘추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왜 403년에 춘추시대가 이 종식되는 것을 보느냐 하면은 그때 여기 이제 그 나라가 여기 보이죠? 진나라라고 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가 말한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진나라예요.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응? 한, 의, 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면서 우리는 전국시대라 이렇게 불러요. 자, 여하튼 공자는 이 춘추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어디? 노나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 춘추시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가정은 사실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공자는 어릴 때 노는 모습도 약간 다른 사람하고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놀고 하는 놀이가 제사 그릇을 차려놓고 예를 갖춘 얼굴 모습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삿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놀이라는 것이 이제 형식과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자는 이 형식과 절차를 따져가면서 절을 하고 찬을 붓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요. 아주 특이한 그 취향을 가졌죠. 자, 그러다가 공자 나이 17세 때 최초의 제자가 등장해요. 그 누구냐? 맹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맹도는 후에 남궁에 거주했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시호가 또 이제 경숙이라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과 시호 이름을 따서 남궁 경숙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맹도라는 명칭보다는 이름보다는 남궁 경숙이라고 자주 등장해요. 네. 자, 이 남궁 경숙을 제자로 두고 이 공자는 19세에 결혼을 해요. 예, 송나라 견관 씨에게 장가 갔다. 요 기록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그 부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자가 뭐 엄처시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나오는데 그건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기록에는 송나라 경관씨라고만 나와 있어요. 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록은 이것뿐입니다. 자, 공자는 성장하여 창고지기를 했고 그리고 가축 사육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공자는 당시에는 그 선진 문물 발달된 나라가 주나라였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주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됩니다. 자기 제자인 남궁 경숙과 주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고 해요. 이게 사기에 나오는 기억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기에 나온 이 기록을 보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자, 여기서 말한 노자란 말이 도덕경을 지은 노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덕경을 지은 노자다 하여 공자의 스승이 노자라 라고까지 심한 말도 합니다. 자, 공자가 주나라를 방문해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 여기에 나온 노자가 과연 도덕경을 지은 노자일까 하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 이 도덕경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부래자 충신지박 이 난지수다. 이 말은 뭐냐면 무릇 예라는 것은 충신, 충자는 마음심에 올바를 중자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올바른 것을 행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신은 옳다고 믿는 것과 믿음이 박자가 얇을 박자예요. 얇은 것이고 옳다고 믿는 바와 믿음이 얇은 것이고 그리고 난지수다. 혼란한 것의 우두머리다. 다시 말해서 예라는 것은 왜 나왔느냐? 옳다고 믿는 것이나 믿음이 얇고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자는 도덕경에서 예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예라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사람들 간에 옳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이 얇아졌고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에 나오는 그 공자가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는 그 노자는 도덕경을 지은 노자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자라가 이제 주나라에 유학 후 공자의 제자들이 더욱더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 공자는 자기가 실제로도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주나라는 이대, 이대라는 것은 한나라와 상나라를 얘기하죠. 이대를 거울 삼았으니 빛나는구나 문하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물을 한번 이제 보고 왔더니 주나라에 대한 그 존경심, 그 흠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나라의 문화를 정립한 인물을 공자는 주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을 더욱더 사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